네, 조금 전에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 1년을 맞아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트 사장님 만나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분 모시고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총괄하고 계신 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SB 나가는 동안에 실장님께서 나도 1주년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와대 가신 지 1년 조금 지나셨다고요. 일주일. 1년 일주일. 1년 일주일. 뭐 김종배의 시선 집중도 1년이시라고요. 네, 저보다 일주일 선배시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나저나 이런 질문을 그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와 예. 청와대 정책실장 할 때 예. 어떤 게 더 힘드세요? 둘 다 힘들고 둘 다 재미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일의 강도는 정책실장이 훨씬 훨씬 더 세죠. 예. 네, 아무튼 자 지난 1년. 네, 바로 근데 그 지난 1년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 1년하고 딱 정확히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궁금한 게 일본이 7월 1일에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릴 거라고 뭐 발표하고 알았을 리는 없을 거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당연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 2018년 10월 말에 대법원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배상 판결 내렸었죠. 예, 그 이후로 사실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징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책실장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신문 기사로 이제 그걸 딱 접했을 때 네. 뭐 사실 놀라기는 했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험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이런 위기를 접할 때일수록 전투 의욕이 더 솟구솟 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일주년 맞아가지고 좀 사전 취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당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좀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초기 어떤 기류가 좀 꽤 있었냐면 야, 이렇게 정면 충돌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적정한 선에서 결국 타협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있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부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기류가 좀 있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다만 이것이 단발성 사건, 특히 과거사와 관련된 단발성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의 시대가 되고 자유무역이 후퇴하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흔들리는 예. 이제 이런 것이 사실 1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의 어떤 경제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건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이 사건을 그냥 얼버무리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강한 의견을 가지고 특히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대처를 해왔다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계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밀 부품 산업 같은 경우 특히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참에 한번 틀을 바꿔보자 이런 판단이 공유가 됐다는 건가요? 뭐 흔히 우리가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20년 이상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실패를 했었죠. 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 바로 옆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가장 값싸게 그리고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공급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안주한다면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 해결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본이 바로 이제 그러한 우리의 약한 고리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우리 사회 전체 차원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뭐 결단을 내린 거라고 할 수가 근데 저는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그러니까 때리면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반응할 거다라는 나름의 자기들도 이제 그 전략 그러니까 판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정말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그럼 정면 대응으로 나설지 예측을 했었을지가 일단 궁금하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고 나왔었을 때 일본 정부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제가 청와대 정책실장이고 정책에 관한 한 최소한 대부분은 알고 있고요. 네. 또 많은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교안보 사안은 또 제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가 1년 동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외교 문제는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이죠. 아마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도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요? 네. 이제 이런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한국 정부가 뭔가 타협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예.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은 확실히 일본 정부 아베 정부를 당혹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의 진척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며칠 전에 반도체 학개정 맡고 있는 박재근 교수하고도 인터뷰를 했더니 상당 부분의 국산화가 진척이 됐고 오히려 어떤 정부의 정책도 후하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체 평가도 그렇습니까? 근데 일부에서는 너무 지금 낙관할 때가 아니다. 뭐 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지적도 함께 나오던데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 정책이 실패했던 원인을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원인을 찾았고요. 예. 하나는 이제 현장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 세계의 규제 품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수입, 유통, 수요 업체의 기업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네. 4만 개의 기업을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했고요. 4만 개. 예,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 부처들이 직접 접촉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현장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다른 성과를 낸 하나의 원인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정부 내에서도 예를 들면 산업부와 같은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 부처가 협업하고 네.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고 기업에서도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결론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성과를 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만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부장 때처럼 하자. 현장을 확인하고 예.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자. 뭐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1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달라진 것이 뭐냐면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진짜 전 세계의 그렇죠. 공급망이 흔들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1년 전에는 저희들이 100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안정화 조치를 추진을 했었는데 뭐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예. 우리 정부가 준비한 어떤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제 예측이 나오는 게 법원이 지금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추가 규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 증용공 문제 전범 기업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여러 개가 있고요. 네. 그것도 이제 관련된 어떤 명령이 이제 압류 명령과 매각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각각이 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내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어떤 시간을 갖고 이 문제가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본 정부 쪽에서 공공연하게 뭐 두 자리 숫자의 어떤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이제 흘리고 있는데 예. 뭐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뭐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요. 그럼요. 그런 불안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예. 사전에 특히 외교적으로 한일 간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 연관되지만 좀 다른 주제로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 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그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그냥 그 막연히 그냥 무턱대고 그러니까 출마 선언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그리고 유명희 본부장이 뭐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예.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기초 조사가 되고 출마 선언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모르고 조율을 그러니까요.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예. 당연히 뭐 사전 검토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WTO 사무총장 선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일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외교부와 산업부가 가장 중심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총 컨트롤하는 네. 그 지원단장의 역할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 지원단장이십니까? 예, 그러면 뭐 제가 질문 정책실장으로서 뭐 이제 이 전체를 총괄하고 뭐 그럼 질문을 더 저희들의 구체적으로- 자원을 그러니까 총력 동원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뭐 더 이제 그럼 아니까 그 대놓고 질문을 드리자 건데 뭐 당선 낙관하시는 거죠? 그 이 WTO 총장의 선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다자주의가 후퇴하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는데요. 네. 이러한 속에서 WTO라는 국제기구, 무역기구의 위상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중국, 유럽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나라의 후보가 예.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원국들의 반응은 당연히 체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 유명희 본부장이 직접 여러 가지 어떤 아우리치 활동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유명희 본부장이 그 사무총장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한테 뭐가 득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사적인 어떤 전환, 그러니까 국제 무역 질서가 변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네. 그러한 속에서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경제 정책, 무역 정책을 갖고 간다면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입의 의존도가 높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러한 속에서 그럼 국제 기구를 다자 상호 협력의 어떤 원칙으로 갖고 가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것이 우리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이 여러 어떤 그 분야에서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무역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 있는데 만약에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된다면 우리의 입지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넓어지는 겁니까? 그 국제기구의 수장은 어떤 그 국적을 갖고 있는 그렇죠. 나라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이죠. 예. 굉장히 중립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다만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특히 이제 5G 화웨이 사건으로 대변되는 첨단 분야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어떤 산업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뭔가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와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결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 얘기를 해서 다시 안 꺼낼 수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놓고 반대하고 있냐면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하고 지금 그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또 WTO에 제소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을 맡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그 징용공 문제에서 비롯된 일본의 수출 규제, 궁극적으로 본다면 한일 간의 관계가 과거의 어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아시아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일본이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아마 우려가 그 배경에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아니, 방해 공작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이 WTO 사무총장의 선거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예. 후보들이 다 나오면 예. 한꺼번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명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의 투표를 합니다. 슈스케 방식이네요. 예,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아마 일본은 또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인데 예. 뭐 그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G7 정상회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일본이 지금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논평을 보니까 모렴치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아예 직격을 했던데요. 예.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조금 전에 이제 그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아시아에서의 어떤 일본의 지위가 약화될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G7의 회원 국가를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성 초청 국가가 아니라 정규 멤버가 되어서 G7이 예를 들면 G10이든 G11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갖는 일본의 어떤 지위가 상당히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을 사안이겠죠. 다만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0 등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하고자 했을까? 네. 그만큼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G7 국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08년에 G20로 더 넓은 범위의 국제 회의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또 G20까지 가면 또 이렇게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중간적인 어떤 국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은 미국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일본 이외 또 다른 나라들의 또 동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은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일본의 동태를 보면은 우리하고 관계가 그 조만간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관계는 긴장과 무관심이 서로 교차하는 정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과 무관심이죠. 예, 뭐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긴장 관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일 양국이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워낙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 우선순위가 밀린 측면도 있고요. 뭐 그래서 제가 긴장과 무관심의 교차 상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으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여쭤보질 않겠고요. 딱 하나.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작년 말인가 그때 이제 그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은 집을 팔라라고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형식은 권고이지만 그 지시를 했는데 판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왜 안 팔고 있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에 또는 특히 수도권의 규제 대상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에 집이 있지만 또 세종에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런 것이 뭐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감성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아무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부동산 시장에 별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를 하시죠, 실장님? 그 부동산 대책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유동성의 문제가 있고 세금 문제가 있고 전월세를 비롯한 거래 구조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을 가장 최적 조합해서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일관되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비판한다면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